자, 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호응을 이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고무가 되는 상황인데, 불행히도 제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살펴볼 시간이 크게 여유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충 오늘 아침에 내가 몇 개만 대충 하고, 그 질문들을 사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같이 제가 대답을 하고 하면은 진도는 이제 포기를 해야지.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뭐 한 2장이나 끝날까? 그리고 기말고사 볼 때는 4장 그리고 그걸 원해요. 그래서 사실 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오늘은 딱 무슨 특별한 이유로 딱 두 개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지난 시간에 이것을 봤는데, 실전을 사실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온 거예요. 그래, 생명의 공통적 특성이 뭐 6개, 7개 그런 식으로 보았단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 그럼 도대체 사람하고 고세균이나 세균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우리 같이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감히 저긴 고세균, 세균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한번 얘기해봐. 라는 질문이잖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거기에 근거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생명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 왜? 세포라는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공통 특성이잖아. 고세균, 세균.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엄청나게 복잡하다. 살펴보세요. 현미경에서 아주 배율 높은, 해상도 높은, 현미경으로 고세균이나 세균을 살펴본다면 놀랄 거예요. 얼마나 그들 안에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인정. 그들도 결국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 그 다음은 뭐예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었잖아. 유전자 없나, 이들? 있어. 그 다음에 이들이 생식을 한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유전자가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유전자에 의해서 성취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전자가 왜? 유전자가 복제를 해주고 세포 분열을 지도를 해주니까 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렇게 쭉 나가니까 결국 영원히 사는 거나 매 한 가지가 되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건데, 우리만 그런 줄을 알았더니 고세균이나 세균도 생식을 하잖아. 우리처럼 어떤 유성생식은 아니지만, 암수, 남녀 짝을 지어서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번잡하게 엄청나게 갈등 때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심플하잖아요, 이거들은. 그냥 자 갈르자 하고 둘이 반으로 뚝 쪼개주면 생식, 또 둘이 반으로 뚝 쪼개주면, 그런 무성생식이나 어쨌든 생식을 하잖아요, 애들도. 그 다음에 DNA니까 당연히 애들 돌연변이 있는 것이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다양성이 생긴단 말이야. 애들도 각자야. 일종 대사작용 있나? 얘네들? 있어. 에너지 대사작용 있을 거 다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거 없으면 안 돼, 얘네들도.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사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세포 벽도 만들고, 무슨 뭐도 만들고 해서 막,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얘네들이 안 하면은, 안 할 것 같이 심플해서, 이거 안 하면 죽어, 얘네들도. 그러니까 민감하게 바깥에 어떠한 막 수용체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지를 한단 말이야. 항상성? 있지, 왜 없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에너지를 써하고 지키는 항상성 있지, 당연히. 세균이나 고세균이 진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진화를 안 하는 생명체가 어딨어? 그럼 우리가 본 생명의 공통적 특성에서 얘네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또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살아있는 생명체에 적용을 해도 사실 우리가 그때 봤던 그 특성은 그때 얘기했던 그 이유들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할 수 없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져준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좀 웃기는 질문 같긴 하지만 이거 역시 영생의 이거 일종의 환경과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어떤 특성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문제라서 질문이라서 가져와 봤어. 이거 말고 정말 다른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는데 얼핏 보기에 그래서 다 하고 싶으나 아직 내가 그것을 정리를 딱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것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이거 뭐야? 왜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모순이지 얼핏 보기엔. 너 거짓말 친 거야. 무슨 영생을 목표로 해? 우리가 영생을 목표로 하겠. 자살하는 사람들 생기잖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자살하고 싶은 어떤 욕망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건 물론 아니지. 나 자살하기 싫어요, 너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 어떤 이유에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 환경이지, 환경. 그러니까 자살을 왜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죠, 자살. 고통. 고통을 우리가 왜 느끼지? 어? 덜 진화해서? 나도 그러고 싶어, 사실. 고통 안 느끼면 얼마나 좋아. 통증을 전 느끼지 않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한테 전부 다, 완전히 다 정복당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시무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었어 봐. 완전히 좀비 아니야. 그러니 참 무시무시하지, 통증을 못 느끼다니.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은, 더더구나 식물조차도 사실은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런 식으로 고통을 느끼게끔 진화를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피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개체는 아마 금방 죽을 거란 말이에요. 무모하게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냥 막 왜 우리가 아픈 거예요? 병들면 아파야 쉬고 그러지 어떤 병이 들었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그냥 모르면서 그냥 막 나가다가 금방 죽어버리지.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진화시키지 못한 개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개체들은 다 고통을 이제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끼게끔 진화가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훨씬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 영생을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일환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부작용으로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잖아요. 고통이란 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신경에서 감지를 하는 어떤 방어 기작으로서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뭔가를 대처를 하게끔 하려고 통증을 느끼는 건데 그것이 정신적인 통증이든 육체적인 통증이든 사실은 본질은 다 같은 건데 자살은 결국은 그 중에 보통 대부분이 그런 육체적인 통증보다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통증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감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참 희한한 모순인 거지. 그 자체. 살려고 통증을 민감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발전을 시키고 진화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사실 또 감내할 수 없는 큰 어떤 장벽이 되어버려가지고서 그 영생이라는 그 지대한 목표까지도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여기서 이쯤 하고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그 소위 후성 유전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요즘 이게 대세거든. 그러니까 후성 유전에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의 정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후성 유전을 구현하는 쪽의 측면을 주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후성 유전을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이 후성 유전을 정의를 할 땐 내가 얘기했던 거 조금 살짝 결이 다른 그러면 아이고 그 자식 옛날에 손 구라쳤구나 하고 하지 말라고 이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원조야 이게 내가 원조예요. 그래서 DNA 염기서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형질과 관련이 되는 거죠. 원래 고전적인 멘델의 유전학에 입각하면 형질이라는 것은 결국 DNA 염기서열이 변화해야만 형질이 변하는 거란 말이야. 새로운 형질이 생겨나는 거야. 어떤 특별한 서로 다른 형질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이 두 형질, 서로 다른 차이를 일으키는 형질의 근원에는 서로 다른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정설인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지. 어떤 형질은 이게 안 변하고 그런데 형질은 서로 달라. 그것을 입증한 게 바로 이 인종을 대표하는 형질 변화가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됐다는 게 그 게놈 프로젝트를 다 따라가지고서 그 다음 팔로워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거지. 그래서 어떤 거는 분명히 다른 어떤 형질인데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없구나. 그것을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종의 그런 것들은 전부 후성 유전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획득 형질이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DNA 염기서열 자체까지 가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형질이 변하는 게 이제 획득 형질인데 그러면 결국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획득 형질이니까. 유전이 안 될 테니까. 근데 여기다 유전이라는 것을 박아놓은 이유는 뭘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많은 것들이 유전이 되거든. 밑에 아래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인종이란 것은 그러니까 얼핏 확실하게 확립이 된 학설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인종이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다양한 인종.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일부 그룹이 이동을 해가지고서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에 정착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특정한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똑같은 음식을, 뭐 같은 종류의 음식을 계속 자손대대로 먹으면서 환경에 같이 동일하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집단 특유의 무엇이 변해버린 거지. 이제. 그게 바로 인종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뭐 중동에 사는 사람들과 저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연히 달라 보이게 된 인종적인 차이가 거기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DNA 염기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염기서열 체크를 해봤자 드러나지 않는. 그럼 처음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DNA 염기서열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형질들이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DNA 염기서열 변화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성적인 변화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정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량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으로 승부를 보는. 이 점에 있어서 언제나 제가 잘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물론 질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현되면은 키 크고 등치 크고 성장 호르몬이 조금 발현되면은 키가 작아지고 뭐 일종의
약간 덩치가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상관관계가 있거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는 설마 않겠지. 한때 90년대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아이 키 크게 해가지고서 일부러 어린애들 성장 호르몬 주사 맞히고 막 난리 뽀개고 하는 짓거리 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인데 그거 외국에서 했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근데 어, 그렇게 아이고 거기까지만 하자 내가 얘기. 근데 어쨌든 성장 호르몬은 양의 차이에 따라서 형질, 그러니까 형질이라는 게 뭐야, 그지? 키가 엄청 크고 키가 좀 작은 이런 형질도 분명히 서로 다른 형질이잖아. 그러면 그 형질의 차이를 이 성장 호르몬의 양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게 이 좌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느냐? 이 두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과 성장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는 사람을 두 사람의 DNA를 딱 떼가지고서 그 성장 호르몬 유전자 자체를 염기 서열을 검사하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 없어. 그냥 서로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드는 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DNA가 RNA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소위 말하는 전사라고 하는 과정. 거기서 일단 차이가 나고 그 만들어진 RNA가 얼마나 많은 양이 단백질로 변환이 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고 그런 건데 그 양적인 차이는 원래 그 유전자 자체의 염기서열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을 조절하는 또 다른 인자가 있는 거거든.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하는 인자가, 그런 인자들이 환경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어떤 많은 유전자들이 그런 식의 양적 조절에 의해서, 그러니 그런 것들은 DNA 염기소를 조절해봤자 아무 차이는 없으나 확실하게 형질은 차이를 내는 거지.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인종을 이렇게 구분시켜내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런 특이성들은 놀랍게도 기억을 딱 해뒀다가 다음 세대도 그걸 똑같이 그 패턴을 기억을 해서 전수를 받아가지고서 다음 세대에서 아버님이 너 이 정도 만들라고, 너 아버님 때는 요 정도 만들었지? 그러니까 너도 요 정도 만들어 라고 하는 걸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똑같이 답습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획득 형질이지만 유전이 되는 그런 획득 형질이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그래서 더 이상 획득 형질은 절대 유전이 안 되니까 아니야 하는 것은 좀 무식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획득 형질은 무조건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 어떤 획득 형질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순전히 만들어진 개인의 노력에서 당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획득 형질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후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유전이다라는 식으로 한국말로는 해서 후성 유전. 원래 이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이 어원은 뭐야? 후성 무슨 next generation 무슨 genetics 그런 거 아니잖아. 에피가 뭐야? 껍데기라는 거예요. 에피제네틱스라는 얘기는 원래 심층부로 파고 들어가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DNA 염기서열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제네틱스가 아니라 껍데기에서 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바꿔버린다는 뜻에서 에피제네틱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좀 더 원 뜻에 충실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후성이 아니라 피상유전 그렇게 해야 될까? 어쨌든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이들이 이것을 에피제네틱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DNA 염기소의 변화 없이 이루게 되는 그런 형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유전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가 없어? 이거 두썹 지으면 오늘 우리 일찍 끝내야 된다. 야야야야, 내가 이거 꼽는 걸 까먹었구나. 씨. 아싸. 아, 큰일 날 뻔했다. 한 40분 일찍 가는 건데.
30분 참. 자, 뭐 2장 들어가야지 2장. 자, 2장은 강의 자료를 보면 참 구구절절이 막 갑자기 화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차례가 쫙 넌 또 어딜 보고 말 안 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원소 원자 정성적 정량적은 뭐 이렇게 다 있어. 뭐 옛날에 뭐 배웠으면 배웠고 안 배웠으면 안 배웠고 그런 것인데 원자 갑자기 분자 뭐 이온 이런 거 왜 나올까 이게 지금 갑자기 생물학 시간에 뭐 이렇게 나와. 원소들이 나고 화학 탄소 얘기가 나오고 막 뭐 동위원소가 갑자기 나오고 이러는데 자 이제 이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게? 그걸 먼저 방향성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나면 갑자기 주변부가 이렇게 이상하게 괴로워지는 이게 조금은 갈등이 덜해지지. 뭘까? 왜 이럴까? 에너지? 에너지. 궁극에서는 에너지이긴 하지. 하지만 2장에 처음에 이것을 막 화학을 복선을 까는 그래서 화학을 마치 나 이거 화학 공부해야 되는 거여서 물론 공부해야지. 생물학이 뭐냐? 생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옛날에 누군가가 묻길래 물리를 좀 잘하면 돼요. 생물학을 잘하려면 그래서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화학을 잘하든가 뭐 그러든가.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을 기본을 잘 알면은 사실 생물학의 대부분의 이치를 쉽게 깨우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표면에 나타나는 모든 거를 외워야지 하고 했다면 이제 생물학의 늪에 빠져가지고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원자, 분자가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뭐가 나오지? 탄수화물 전에 갑자기 또 뭐 있어? 원자, 분자 나오듯 그 다음에 결합이 나와. 결합이 나오면서 결합 중에 몇 가지 무슨 뭐 공유, 이온, 수소, 반대로 발스 무슨 뭐 그런 게 막 나와.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원래. 탄수화물, 지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 이름은 뭡니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요 네 가지. 이들은 내가 누군가가 길 가다가 갑자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선거철이 되니까 별놈이다. 그러네 라고 할 게 아니라 뭐야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요 네 가지는 뭐라고 그래? 에너지원? 에너지원인 경우도 있지. 하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일단 딱 하면 얘네들 넷을 딱 지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주 깔끔한 하나의 구호. 뭘까? 이들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구호. 산소?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영어로 매크로 몰레큘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 고분자 물질 하면 딱 뭐가 와닿습니까? 일단 코끼리, 항공모함, 완전 큰 거 오잖아. 큰 거. 조그만 뭐
쪽배 그런 게 아니라 바퀴벌레 그런 게 아니라 고분자 물질하면 이만큼 큰 것들이건 큰 거. 덩치 큰. 왜? 뭐가 떨어져? 날개도 없는데 추락했어? 이 고분자 물질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고분자 물질을 공부해야 될까? 생명 시간에. 왜 그럴까? 생명의 출발점은 뭡니까? 생명의 출발점. 세포, 세포야. 시작을 해야 돼, 세포로. 그럼 세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포가 뭘로 만들어졌지? 세포는 뭘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고분자 물질 있잖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요 네 가지로 전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들이 세포를 만들었어. 그러니 당연히 세포가 나는 생명을 공부해야 되니까 세포를 공부해야 돼. 그럼 세포를 알려면은 세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보니까 세포는 뭐 이상하게 희한하게 엄청나게 큰 물질들이 막 여기저기 이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더니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물질들인데 전부 다 공통점은 등치가 엄청 고분자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가 문제예요. 생명체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나 BMW에서 만드는 것처럼 부품을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하면서 테슬라처럼 완전히 판을 가지고 그대로 한꺼번에 큰 걸 찍어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이라는 걸 만들어도 테슬라처럼 그냥 주물로 주형으로 찍어버려갖고 큰 걸 펑펑 찍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생물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생명체에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부품을 하나하나 한 섬 한 섬 조립을 해서 크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이 고분자 물질, 특정한 고분자 물질을 이루는 구성원이 컴포넌트가 뭐냐라는 걸 공부를 또 해야 돼.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말은 탄수화물을 이루는 고분자 물질의 한 종류잖아. 녹말은 뭘로 만들어졌지? 이걸 알아야 돼. 녹말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포도당이 전부 쫙 깔려있는 그런 식으로 핵산, 우리의 유전자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분자 물질이란 말이야. DNA로. 핵산의 종류는 DNA 아니면 RNA인데 DNA는 뭘로 만들어졌지? 했더니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부품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세포가 망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수선이 되고 뭐 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럼 고분자 물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립이 돼서 만들어졌대잖아. 조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실을 끼워야지. 실을 끼고 나면 뭐 본드가 있으면 본드를 붙이든가 해야지. 그러면 그 본드의 종류가 뭔지를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화학 결합이잖아. 화학 결합의 종류를 알아야 어떤 특정한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그럼 화학 결합을 알려면 화학 결합이 처음에 태동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지.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원자와 분자는 뭐가 달라요? 원자는 솔로고 혼자. 분자는 예를 들어서 CO2 이거 분자예요, 원자예요? 분자지. 왜? 거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자가 서로.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CO2를 만들었대? 분자를 두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화학 결합. 그래서 생명체에서 우리가 흔히 부닥치게 되는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이루는 화학 결합들이 그 원리를 알아야 나중에 어떤 특정한 고분자 물질의 특성을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떤 특정한 고분자 물질의 성질을 전혀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은 사람이 깝깝해지는 거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야 이게 그런 거야 까라면 까 하고 해야 되니 그게 무슨 학문이고 나 같으면 죽어도 그건 못하지.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차근차근 원리를 알고 이제 이해를 하시라라는 뜻에서 이게 이 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이 된 겁니다. 일단은 먼저 두 개, 탄수화물과 지질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 둘의 공통점은 일단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단백질과 핵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또 다른 기능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아닌 우리에게 뭐 유전적인 또는 기능, 효소 같은 기능을 단백질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맥락에 딱 두고서 이걸 보면 초기에 나오는 이런 화학 이런 것들이 짜증이 좀 덜 나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답습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개개인이 작은 무슨 원소나 원자나 무슨 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화학 시간도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갖고 시험에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고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통과하러 딴 데 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오겠지. 화학 배우면 하면. 다만 원소 중에서는 요거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동위원소 얘기만 하고 자, 동위원소가 뭐예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탄소의 동위원소가 3개가 탄소는 둘 다 어떤 특정한 원소를 규정 짓는 건 뭡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 왜 탄소는 산소와 다른 거야?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원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화학적인 특성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양성자와 전자 말고도 중성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개수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가 좀 달라지는 거지. 원소에. 뭐 그 정도로만. 근데 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이런 동위 원소를 다루느냐 하면은 그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질문에도 썼대. 지난주 질문에도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화석에 어떤 화석이 있는데 언제적 화석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고 하는 것들을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동위 원소의 이 원리를 조금 알아둬야 뭔가 이제 말빨이 쓰지. 그래서 여기 있는 탄소도 3개의 서로 다른 동위 원소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소 동위 원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여기 말고도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아마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짜리 그러니까 6개로 있는 원자번호 12개짜리 이 탄소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아마 이게 99% 정도 전 탄소의 99% 이상을 어쩌면 차지를 할걸.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아주 조금 있는 그런 소수의 탄소인데 최소한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무게는 조금씩 무거워지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동위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원소마다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이 탄소의 경우에는 이 13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카본 13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카본 14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그런데 생물학에서는 주로 물론 방사성이 아닌 동위원소도 어떤 실험에 사용할 때가 있어. 무게 차이를 내니까. 그러나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방사능을 이렇게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유용하게 생물학에서 사용을 하거든. 이들은 왜 방사능이라는 어떤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느냐 하면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려고 이들이 중성자들이 막 변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털고 나가.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 그럼 나 가진 거 다 네가 가져가고 주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그러한 행태에 따라서 그것이 방사선이라는 방사능 또는 방사선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있는 것. 방사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몸에 해롭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우리의 유전자 같은 DNA에 민감한 그런 구조적인 해를 끼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이렇게 있고,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이적인 요 특성 중에 하나가 반감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할 때 방사능을 뿜어버리고서 이제 일반적인 방사능이 없는 일반적인 원소로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하는데 얘를 왜 반감기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의 경우 예를 들어서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g이 그 중에 반이 0.5g의 탄소가 방사성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나머지는 아직도 방사능을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반이 방사능이 없는 일반적인 원소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떤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각 방사성 원소마다 다 달라. 그거 알 필요는 없어. 우리가 전혀 알 필요 없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카본 14 같은 경우에는 유구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맞먹는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져야 그 중에 겨우 반이 예를 들어서 1g의 원래 카본 14가 있었다면 5,730년 정도 있다가야 이제 0.5g은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질소로 변해버리는 거야. 하는 뭐 그런 특징적인 그런 게 있어. 얘가 질소로 변한다 그런 거 알 필요 전혀 없어. 다만 그런 식으로 특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지. 각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그러니까 카본 14 같은 거 실험실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 실험한다고 다룰 때는 정말 쭈삣쭈삣 뒷골이 쭈삣쭈삣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오염시켰다가 나는 평생을 가도 씻지 못할 괴죄를 짓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렇게 오염된 거를 제거하려면 얘네들이 이 방사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얘는 어쩌라고. 만약에 내가 카본 14 한 병을 한 10ml짜리 카본 14를 사와가지고 그래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실험을 하다가 잘못해서 반을 여기다 쏟아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쩌냐? 이거 막 이렇게 닦고 별짓을 다 해봤자 뭐 어디가. 그냥 기다려야지. 뭐 한 5,000년 기다려요. 그러면 한 반 정도 남겠지요. 그다가 또 한 5,000년 더 있어봐요. 그럼 그 중에 반이 또 없어져요. 그러고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는 절대로 이 카본 14 같은 거는 절대로 사용 못하게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나는 저쪽 동네에서 할 때는 이제 미국 막 허가를 내주니까 막 사용을 했지. 그러나 어쨌든 다른 훨씬 강력하지만 훨씬 반감기가 짧은 무슨 인 32 같은 걸 할 때하고는 완전히 마음가짐이 다른 거지. 얘 잘못 흘렸다가 난 뭐 간다 하는 생각. P32는 반면에 훨씬 가벼워. 훨씬 위험하나 그거는 2주밖에 안 되거든. 반감기가. 쏟았어? 에휴 한 달만 기다려. 그럼 이거 끝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반감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5,000년 반감기가. 그런데 심지어 우라늄 같은 경우는 45억 년이 반감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생물학이나 지질학에서 이걸 가지고서 어떤 물건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주로 탄소와 이 우라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암석 같은 거, 엄청 오래된 거는 주로 우라늄 같은 걸 쓰고 탄소 같은 걸 이제 그다지 연대가 아주 오래된 거 아닌 그런 것들은 탄소로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방사성 동위원소로 도대체 어떻게 어떤 물건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을 하느냐라는 거지. 그 원리.
그것을 끝으로 오늘 수업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벌써 40분이네. 빨리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다. 결국 빨리 끝내봤자 겨우 5분 일찍 끝나겠다. 어떡할까? 뭐 다 좋은데 이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사실 하는 거는 살아서 지금 숨 쉬는 생명체에 대한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석 같은 것을, 화석은 사실 원래는 살아있었던 생명체가 이제 돌화, 암석화된 게 화석이잖아. 근데 화석의 연대를 주로 할 때 어떤 땅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태어났어. 이게 공통조상이야? 우리의 뭐 하는데 이 공통조상인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얼마나 오래전에 것인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야 우리의 공통조상이 어느 정도 시대 이제 이 세대를 풍미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냔 말이지.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절대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내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민증을 속이고, 나 뭐 250살이야 라고 막 쳐봤자, 그래? 정말이야? 민증 까봐. 그럼 민증 없어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조사 들어간다? 해봐. 왜? 못해. 왜 그럴까? 너무 위험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짧아서? 산 삶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년 산다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이 가능할까? 현재 10,000년을 살고 아직 살아있다면? 그게 안 되는 이유. 빨리 얘기하고 갑시다, 집에. 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그게 안 될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서 연대 측정하는 그 기본 이 원리는 뭐냐면, 모든 탄소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만 있다고 칩시다. 12, 13, 14가 다 있어. 그게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는 게 온 지구에 모두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 몸 안에서, 내가 몸 안에서 탄소는 순환을 하잖아. 내가 먹은 음식에서도 탄소가 있고 뭐가 내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순환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카본을 전부 조사를 해서 비율을 나눠보면 뭐 12, 13, 14 각 비율이 저 공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의 비율과 동일하다는 얘기지. 일치해. 그런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야?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딱 죽는 순간 더 이상 내 몸 안에 있는 탄소의 12, 13, 14의 비율과 바깥에 있는 원래 존재하는 탄소의 존재 비율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왜? 순환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져? 나 중에서 누가 변할까? 내가 먹었던 탄소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없어지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얘는 반감기 때문에 변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년 후에 내가 발견이 됐어, 갑자기. 미라로.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 원래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탄소의 비율과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비율이 다르겠지. 왜? 이 동위원소만큼. 그러니까 계산은 되죠, 그게. 탄소의 카본 14의 반감기가 있으니까 계산이 되지. 역으로 추적해보면 내가 언제 죽었는지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물건이 언제적 물건인지를 딱 추적을 해내는 거죠. 화석이 언제 된 거야? 얼마나 오래된 거야? 카본 14 동위원소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해봐, 이게. 그게 바로 그 연대야. 또는 뭐 다른 걸로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가장 이렇게 널리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카본 14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은.